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 입문하기 위한 그 전에 이제 베이스가 될 만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PPT를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사노무관리란 인사노무관리의 개념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는 경영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투입 요소들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영관리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필요한 투입 요소, 이런 투입 요소에 뭐 노동력, 자본, 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경영의 3요소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 3M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3M에서 머티리얼 MATRIA 시설이죠. 그 다음에 머니 투자금 이거 3M이라고 또 이제 경영관리의 요소 중에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영관리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경제적 효율성, 이제 조직 성과의 창출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해서 직무 만족, 동기부여 이런 이제 사람과 관련된 만족도를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다. 사회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노무사와 관련된 이제 그 공부를 노무사 입문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건 이제 거의 다 이제 답안지 작성 앞에 서론에 취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이 쟁점 키워드를 많이 나열을 하곤 해요. 자, 이때 이제 인적 자원과 그가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 방향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두 문자만 따서 개평, 보유, 방 또는 이직 관리, 방출 관리 이렇게 두 문자만 따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확개평, 보유방, 확개평, 보유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스템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일단 이제 인사노무 관리는 일단 직무 분석부터 시작을 하고 인사노무 관리는 뭘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냐면 그 사람의 역량을, 우리 기업이 필요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출발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양질의 직무기술서라는 건 말이죠. 이 직무에 필요한 내용,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업무 관리를 해서 적정한 업무 배치, 그 다음에 배치된 사람들 간의 업무 소통을 향상시키면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팀에 소속된 직원은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거의 비슷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업무 소통이 가능하죠. 빨리빨리 업무가 진행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코호트 효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속 팀에 있어서 같이 이제 업무 능력을, 역량을 증진시키다 보니 업무 성과를 향상하게 되고 내가 하는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게 되고 나아가 조직 성과를 향상시켜서 조직 전반적인 신뢰하는 분위기, 성과를 지향하는 문화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면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나머지 하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크게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의 구조, 다른 직무와의 관계, 업무 수행 방법 등에서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직무 재설계, 직무 설계, 여기 있긴 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 교차라든지, 직무 순환이라든지, 주은자율적 작업 집단이라든지, 직무 충실화라든지, 직무 확대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고, 이걸 이제 박경규 교수님은 직무 수행 순서, 업무 진행 일정에서, 박경규 교수님 교재에는 이걸 한마디로 이제 BPR이라는 것을 대표격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그 교재에 싣고 있죠. BPR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IT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진행 일정이 고객이 주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영업팀에서 그걸 하나의 실적으로 올린 다음에
생산팀에 가서 그거를 생산을 해내고 품질검사부에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택배 운송팀에 가서 운송을 해서 고객의 손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IT 기술이 발전이 되면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바로바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업팀은 실적으로서 옮겨가고 생산팀은 바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검사팀은 이제 품질 검사를 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송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의 어떤 그 시간이 더 단축된다. 뭐 1, 2일 만에 고객의 손에 도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BPR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직무수행 자격 요건이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직무에 필요한 내용,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따라 기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노력, 직무를 하고 나서 그 직무 완수에 대한 책임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작업 환경, 작업 조건, 작업 환경 이런 것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관리 연구 대상은 사람인데요. 사람이 이제 노동력을 말하는 것이죠. 노동력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인간이 하는 이제 모든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인력 계획 관리, 모집 관리, 선발 관리, 교육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노사 관계 관리 결국 누가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크게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면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말해요.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우리 회사의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지, 그리고 선발한 직원을 어떻게 그 능력을 개발해야 될지, 활용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될지, 여기에 또 이제 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막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시적인 접근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인력 관리에 대한 뭐 인력 계획 관리, 모집 관리, 선발 관리, 교육 관리 이런 인력 관리하고 고용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반적인 영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넓게 바라보는데 결국 이게 뭘 지향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바라보면은 매출액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의 동기부여를 향상을 시켜서 기업의 성과 증진에 분주할 수 있을까? 이제 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시적인 접근이 그런 이제 총체적인 인력 관리와 고용 관계 시스템이 조직 전반적인 전략과 비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접근 방법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나왔네요.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 여기 나왔습니다. 네. 뒤에 그림이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맨 앞에 그 경영학 인사노무관리 맨 앞에 표지 바로 뒷장에 실는 그림이에요. 기업의 가장 위에는 뭐가 있냐면 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관리하는 확계평 보유의 그러니까 선발하고 적정한 배치, 적재, 적소 배치를 한 다음에 평가, 그 사람의 능력, 기술, 업적, 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를 하고 만약에 평가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실적 간에 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교육 훈련을 실행을 해주고 또 평가 결과 아주 우수한 직원에게는 적정한 임금 관리를 좀 해줍니다. 승진 관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승진은 이제 만약에 승진이 된다 그러면 호칭상의 변경, 보상 수준의 변경, 직급상의 상승 이런 이제 변경 상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퇴사할 때까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제 인사관리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 인사관리 시스템, 여기 이렇게 있죠. 이러한 전반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의 밑바탕에 이제 깔아주는 이제
뒷받침해 서포트 해주는 것이 인사감사제도가 있고요. 인사감사제도는 하나하나 인사관리 이 시스템들이 적정하게 잘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인사관리 시스템도 잘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인사평가에 피드백 기능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그 3인공전은 이거랑 거의 뭐 확보 관리, 선발 관리 앞부분에다가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인사평가의 피드백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한 페이지를 막 다 거기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외우시면 참 좋은 이제 도식화다라는 걸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인사평가 시스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인사평가가 어떤 사람은 높은 평가,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보통 평가, 어떤 사람은 낮은 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 승진도 시켜주고, 연봉도 인상시켜주고, 복리후생도 좀 제공해주고, 교통비도 그냥 아주 그냥 후부지게 막 제공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수준의 인재,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인재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갭이 있죠. 이 정도의 갭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개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보상관리가 된 이상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고객들과 조금 이제 영업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한 숙달력이 좀 필요하다. 또는 이제 강성 고객이 많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황 판단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인재 요건을 가진 인력을 선발을 해줘야 되겠구나. 또는 이제 이 정도 이제 교육훈련을 시켰으니 갭이 메꿔진 이상 이 사람들도 이제 성과를 달성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피드백 루프 계속 이제, 이게 하나의 고리예요. 고리죠. 자, 보상 수준을 받고 동기부여가 돼서 더 높은 성과를 상출한다. 더 높은 성과를 상출해서 좋은 평가 점수를 받고 또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 자, 교육훈련을 받고 내가 역량을 함양하게 되어서 기업은 이에 맞는 인재의 요건에 의한 선발 관리를 제대로 잘 갖춰서 신뢰성, 타당성에 기반한 선발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성과를 창출하게 되고 평가, 보상,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또는 이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또 이제 성과를 증진시켜준다. 해서 피드백 루프 기능에 의한 평가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평가관리, 보상관리, 개발관리, 선발관리,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관리의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 유명한 학자 저서에 나와 있는 것이군요. 자, 오라일리와 페퍼, 제프리 페퍼죠. 제프리 페퍼의 저서 숨겨진 가치, 히든 밸류라는 이제 저서에 의하면,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람, 자금, 물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각 머리 글자만 따서 3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적 자원이고, 그 주된 이유는 인적 자원이야말로 다른 생산 요소보다는 차별화된 가치를 기업에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제 핵심 키워드죠. 그죠? 이 말이 정말 보석 같은 문장이다. 보석 같은 문장.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인사농가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서론에다가 쓰기 참 좋은 문구입니다. 사람이 매우 중요한 히든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 관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보상 관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확보 관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외우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인사노무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 이후에 인사노무관리 출제 경향을 보시면 2011년도 이후에 그 2011년도로 뭐 굳이 이제 제가 이제 딱 갈라놓은 이유는 최근 한 10년간 뭐 11년, 12년간 살펴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사노무관리가 과거에는 조금 이제 단순하게 좀 출제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과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에서 얘기하는 호송공장 실험에 중점적으로 해서 비교서술을 하죠. 조금 복잡하게 꼬아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자, 이제 2018년도 1회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직무관리 파트에서는 직무 분석, 직무 설계 이론, 그다음에 직무중심주의 인사관리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직무중심주의 인사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인사노무관리 내지는 경영학 이 책의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직무중심주의예요. 왜? 미국이 직무중심주의니까. 그래서 경영학은 미국에서 이제 그 기원이 미국에서 이제 배경이 그쪽에서 기원이 돼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직무중심주의 인사관리의 어떤 중요성이, 미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국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 맞는 뭐 직무중심주의 인사관리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 국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보관리 부분에서 작년에 출제가 되었어요. 2023년도에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집의 원천. 내부 모집 방법, 외부 모집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출제가 25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개발 관리는 교수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정말 좋아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많이 출제가 됐죠. 4회. 확보 관리가 의외로 이제 많이 출제되었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교수님들 정말 애정하는 분야는 사실 이제 개발 관리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멘토링, 격려따, 평가센터. 근데 여기 이제 평가센터 부분인데, 평가센터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평가 방법. 그 이후에도 계속 출제가 최근 이 개발관리 파트에서 계속 출제가 되었고, 이제 뒤에도 제가 이제 또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전년도 출제된 부분을 이 개발관리 파트에서 그 다음 연도에 또 출제가 된 그런 이제 아주 기염을 토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관리는 지금 2회 두 번 이제 출제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보면 이제 2011년도에 팀 평가가 되었고 2019년도에 성과관리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지만, 올해 평가의 오류 중에서 평가 오류 중에서 관대화 효과, 편견, 대비 효과를 비교서술하시오. 이게 이제 3번 문항으로 올해 드디어 평가관리 파트에서 드디어 이제 출제가 이제 몇 년 만에 출제된 거예요. 5년 만에. 이 5년 안에는 어디서 주로 출제되었냐면 요 개발관리에서, 확보관리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죠. 자, 보상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선택적 복리후생 스켈론 플랜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말이죠. 올해는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에서 보상관리, 임금 관리 파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통으로 써라라는 게 이제 50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 인프로시에 플랜, 프로피시얼링, 뭐 이런 거, 프렌치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비교 서술하시오.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유지관리 파트는 주로 이제 노동조합, 여기 뭐 참가형 성과 배분제도,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이제 그랬는데, 이제 노조와 관련된, 특히 이제 노사관계 관리 파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노무사로서 역할을 다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교수님들이 대부분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라볼 때,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중재,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 관리 파트는 정말 이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모두 다 싸그리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가형 성과 배분제도라고 제가 한 번 더 기재를 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스켈론 플랜. 그러니까 스켈론 플랜이 유지 관리에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 보상관리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스켈론 플랜, 럭커 플랜 이런 부분, 집단 성과 배분제도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참가형 성과 배분제도다. 그래서 하나, 원래 이제 우리 교재상에는 집단 성과 배분제도다. 이렇게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요. 교수님들이 올해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좀 한번 좀 비틀어 보고 싶었나 봐요. 참가형, 이렇게 이런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수강생들이 헷갈리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 참가형이 스켈론 플랜 할 때는 그거예요. 생산위원회, 조정위원회 이런 거. 그다음에 럭커 플랜 같은 경우는 럭커 조정위원회. 근데 이런 이제 위원회, 개발위원회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위원회, 개발위원회, 뭐 생산위원회, 조정위원회, 적격심사위원회 이런 것이 뭐냐면 구성원들을 전반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획기적인 생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다라고 이제 의미를 다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방출 이직관리에서는 전직 지원제도, 이직관리 이렇게 이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재출제된 문항을 주로 이제 살펴보게 살펴보시면요. 2003년도에 임금 수준의 결정의 원칙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2017년도에 한 몇 년 흘렀나요? 한 15년 정도 후에 14년 정도 후에 임금 수준의 결정 거의 똑같은 문제 말만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또 출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에 대해서 쓰시오, 논하시오. 뭐 그거 이제 어쨌든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있죠. 2024년도까지.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경영참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도에 노사관계와 경영참가제도 이렇게 또 한 번 출제가 되었고 2001년도에 근무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도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 2020년도, 2023년도에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문제점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중에 하나에 근무시간 단축에 있어서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로서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약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재출제된 문제의 중요성을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과거에 우리 이제 그 고시생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고시생들의 어떤 공부 노하우? 요령? 이런 건 뭐냐면 과거에 출제된 건 출제 안 되니까 올해는 그것만 빼고 나머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외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책 이만한 거, 민법책 이만한 거, 이제 사시생들이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예전에 이제 공부했을 때 과거에 출제된 거 일단 제끼고 그 나머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 꼭 뽑아서 막 암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과거에 출제된 문제라 하더라도 재출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출제되고 또는 이제 3번 출제된 경우도 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 준비를 했을 때에는 과거에 출제된 문제, 기출문제를 달달 암기한다. 답안을 달달 암기한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대부분 이제 뭐 학원 강사들이 다 이제 찍어주긴 하죠. 찍어주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최근 이슈에 의한 출제 경향인데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창의적으로 쓰는 답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이제 교수님들 교재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글로벌 시대의 인사노무관리 방안, 요즘에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권석근 교수님 교재, 이제 뭐 양혁승 교수님, 연세대학교 양혁승 교수님 교재, 이제 글로벌 시대의 인사노무 관리 방안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죠. 고성과 인사노무 관리 기능,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양혁승 교수님 교재, 뭐 자세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관점, 여기 보시면 자원 기반 관점에서 리소스 베이스드 뷰의 핵심 요소인데 대부분 인사노무 관리, 신인사 관리 교재의 대부분 앞부분에 하나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기술이 되고 있죠. HR 부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신인사 관리 거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제 경영학에 수많은 이제 국내 메이저 교수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 박경규 교수님, 연세대학교 이학종 양혁승 교수님, 고려대학교 배종석 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석균 교수님, 삼인공저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어느 대학교 임창희 교수님 이렇게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재에 다 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학원에서 꼽는 이제 인사노무관리 노무사 시험의 바이블이라고 해서 박경규 교수님이 교재하고 삼인공조 교재를 가지고 대부분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이제 서포트를 학원 강사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여기거예요. 2021년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약수를 하셔. 이게 브레타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었고 인사노무관리 교재 없었지만 수험생들이 창의적으로 답안을 쓰는 것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었죠. 포기하면 안 쓰면 난 모르니까 난 안 쓸 거야. 나는 원래 원칙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안 쓰면 이제 팍 깎이는 거고 뭐라도 쓰고 나오면 점수를 팍 주는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 직장 내 괴롭힘인데 사실 이제 뭔가 좀 알면은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쓰는 역량을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문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알기 쉽게 이해하는 인사노무 관리의 기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노무 관리에서 이제 가장 첫 부분에 시작하는 것이 이론사거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시험을 보고 가고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선배들 뭐 이제 친척 언니 오빠 이런 분들이 너 사회과학대학교 갈 거야? 여기서 나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난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랬더니 뭐 경제학과 갈 거야? 아니면 경영학과 갈 거야? 뭐 이런 많이 물음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앞으로 열심히 학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책만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면 경제학과가 맞고 그렇지 않고 네가 조금 이제 놀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경영학을 가라 뭐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인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를 갔죠. 경제학과를 갔는데 정말 이제 경제학과를 가서 이제 내가 정말 이론적인 기반을 좀 다진 후에 경영학을 또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경영학을 딱 가서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나는 이제 원래 이제 학부부터 경영학 공부해서 이제 경영학 쪽으로 대학원을 간 사람이랑 내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영학을 이제 전공해서 대학원을 간 사람이랑 차이가 지는 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달라요. 얘네들은 달달달 암기해서 그것만 핵심 키워드만 쓰는 애들이고 저같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테일러가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 관리로는 주로 공장을 중심으로 작업 현장에서 효율적인 생산? 효율적인 생산? 이제 경영학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 투입 대비 생산량 증가분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걸 벌써 이 당시에 생각을 해낸 건가? 조금 이제 이 애들이랑은 경영학에서 경영학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한 애들보다는 조금 달리 뭔가 접근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장점 단점을 암기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좀 쉬웠어요. 이제 경제학은 사실 이런 단축키가 좀 많아요. 단축키. 근데 경영학은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문장으로 암기한 사람들만 왔지만 나는 이런 단축키를 가지고 외우다 보니 조금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투입된 작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 대비 산출량을 얼마나 내느냐를 기본적인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구분을 짓고 이렇게 이제 내가 프로에서 설명을 하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장점을 내가 그때 한번 느꼈고요. 근데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기가 자, 작업 현장에서 효율적인 생산에 집중한 관점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자, 이게 인적 자원 관리의 관점, 기법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인사노무 관리의 학문적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의 어떤 학문적인 바탕. 자, 배치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적재, 적소, 적시 배치거든요.
적재적소 적시 배치, 적합한 인재, 적합한 자질에 맞는 인사이동, 적합한 장소, 적합한 업무, 적시, 적합한 타이밍에 맞는 이제 인사 배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 관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과학적 관리 시각으로 바라본 것과 거의 같거든요. 이런 관점에 있어서 공헌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인가요? 이제 작년도인가 작년 초반에 21세기 내지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도 우리 기업의 경영 관리에 가장 기여를만 한 과거 이제 책, 저서를 꼽아라 해서 휴먼 리소스 HR 무슨 리뷰라는 어떤 잡지가 있어요. 학술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그거를 이제 뽑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위가 바로 이 책이었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과학적 관리로 이 책이 1위였다. 그 뒤에 나온 호선 연구가 아니다. 1위가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지금 현대 관점에서도 굉장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원칙은 그 공헌점을 인정을 하고 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강조를 하고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 내용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자, 차, 기. 그래서 이니셜만 따서 두 문자만 따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원칙은 과과차기다. 과과차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과학 관리와 직무 설계는 기본적으로 자, 시간 관리,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연구는 뭐냐면 정해진 일정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창출해내는 것인가. 동작은 정해진 어떤 생산량, 기업이 원하는 표준 산출량이 있는데 표준 생산량에 맞게 얼마나 많은 행동을, 얼마나 많은 삽질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시간 동작 연구의 기초에서 과학적인 과학관리를 해줬다는 거죠. 과학관리를 해주고 그에 맞게 과학적인 직무 설계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그 업무에 맞는, 잡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육체적 조건, 정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그 요건에 맞는 과학적인 선발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직무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직무 중심주의 인사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와 사람 간의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맞는 인재 요건에 맞는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을 시켜준다. 자, 차등 성과급제는 이겁니다. 자, 가로축은 표준 생산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로축은 임금 수준이라고 할 때 기업이 원하는 표준 생산량은 이만큼 딱 정해놨어요. 하루 생산량은 이만큼 산출을 해야 공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플랜을 짰어요. 이랬을 때 이거보다 생산량이 저조한 사람들은 저임률을, 그 초과한 생산량을 달성한 사람들은 고임률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등 성과급 제도다 또는 복률 성과급 제도다. 자, 두 가지의 어떤 임금률을 설정한 복률 성과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고임금, 저노무비. 1차 시험에 이거 자주 나오죠? 이 말 자주 나오죠? 그죠? 고임금 저노무비.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수한 생산량을 창출해내는 노동자에게 고임률을 주게 되면 동기부여를 자극을 해서 내일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또 여기도 저임률을 받는 사람이 부러우니까 내일은 좀 더 분발하게 된다. 해서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의 증진 대비 노무비는 더 절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신 학자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하신 학자분도 계세요. 원래 이제 10개 정도 생산을 했을 때, 표준 생산량 10개 정도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1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1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해낼 수가 있다. 이제 20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나한테 주기로 한 1달러 이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0.5달러를 더 주세요.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2배가 증가가 되었는데 당연히 2배가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원래 기본급으로 원래 가져가고 내가 기업이 원하는 그만큼 내가 맞춰줄 테니까 나한테 이만큼 더 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또는 0.5 내지 0.6, 0.7 이러지 뭐 이제 여기서 2배를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지출되는 것은 고임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저노무비다. 생산량은 2배가 증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2배가 아니고 저노무비로 가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학자도 있어요. 자, 기능적 감독자 제도입니다. 자, 기능적 감독자 제도. 자, 여기가 기능적 펑셔널 감독자 슈퍼바이저라고 썼으면 좋겠지만 원서에는 이제 포맨십 이렇게 이제 원서에는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기능적 감독자 제도는 상급자, 관리자도 그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포맨십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원서에 보면 일선 감독자에게 이제 선발, 이제 필요한 작업자 선발, 훈련, 선발 계획, 훈련,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평가. 그러니까 등등등에 있어서 각각의 이걸 총체적으로 한 명의 상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각각의 선발 계획을 담당하는 관리자,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관리자, 평가를 담당하는 관리자에서 이 감독자들도, 상사들도, 관리자들도 분업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일을 분배하자라는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일선 감독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 이거 대부분 이제 원서로 된 교재를 주로 이제, 저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미안한데 이제 이런 말부터 할게요. 원서로 된 이제 교재를 주거나 논문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영문과를 들어온 건지 아니면 경영학과를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야. 내가 영문과를 들어온 건지 산업공학과를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다. 계속 영문 그거 해석하는 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일선 감독자가 이게 영어로 영어로 어떻게 뭐라고 써 있냐면 first line 슈퍼바이저 포맨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쓸게요. 그냥 저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일선 감독자.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일선 감독자라고 하는 거는 자, 조직도가 요렇게 있다고 할 때 회사의 조직도가 있다고 할 때 일선 첫 번째 라인 바로 여기 진짜 실무 현장에 투입되는 가장 하위층, 하위 사원급, 대리급 여기서 감독자.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라인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예요. 자, 일선 감독자에게도 각각이 선발 계획, 훈련, 교육 훈련 등등등 각각이 담당하는 분업의 원리를 좀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적 관리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설명을 하자 공헌점이 있었어요. 자, 공헌점은 뭐냐면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었다.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을 했다. 이런 점에서 기여를 했고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의 효용성을 실무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쫙 맞춰져 있어. 과학적인 과학관리. 직무에 사람을 맞추겠다는 얘기지. 과학적인 직무에 맞춰서 선발을 하고 그 직무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직무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라고 해서 직무의 전문화, 분업화, 표준화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노동의 소외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잠재된 불만이 막 움트고 있는 거예요. 움트고 있다가 내가 왜 와가지고 왜 맨날 이 작업만 해야 돼? 내가 왜 맨날 나 생활의 달인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맨날 이런 거고 꼴랑 내가 이만큼밖에 못 받을까? 그래서 기업에 막 이제 파업을 드디어 이제 노동조합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딱 단합을 해서 기업에다가 막 이제 이야기를 목소리를 이제 드높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타난 게 인간관계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전에 페이올의 일반관리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올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제 이름이 앙리 페이올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페이올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대표격인 사람이고, 사실 이제 페이올 이외에도 그 당시에 어휘, 말이 이상해. 어휘, 귤릭, 이런 영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반 관리론을 펴냈는데, 앙리 페이올은 원래 프랑스의 대지주, 좀 정치적으로 입지가 완벽하고 또 이제 부도 많이 축적한 어느 정도 금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금손의 자지다 보니 첫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우리는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제너럴, 보편적인. 다 모든 조직, 기업체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내가 한번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거 이제 몰두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금 5가지죠? 6가지 경영 활동과 5가지, 그 중에 5가지 관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6가지는 그거죠. 상업, 재무, 회계, 보호, 관리,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이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관리 파트를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계획, 플래닝, 조직, 오거나이징, ORGANIZ, 오거나이징, 명령, 리딩, 리더, 리딩, 조정, 코어폴레이션, 통제, 컨트롤. 그래서 이게 두 문자만 따서 POLCC. 자, 이거 1차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5가지 관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좀 유명하죠. 자, 계획이란 기업 경영의 미래에 대한 검토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조직은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조직 구조를 편성하는 것이고, 명령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 명령하는 것이고, 조정은 모든 작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목표 달성에 집중시켜 줄수록 통일시켜 주는 것이고, 통제는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했는가를 검토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에 보면은 14가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모든 기업체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들, 14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업의 원칙, 분업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란 관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원칙. 여기서 시작한 관리자는 이 위치에 맞는, 여기에 맞는 권한에 맞게 책임감을 발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칙도 있습니다. 명령 통일의 원칙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원보스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공평의 원칙, 노동력에 상응하는 보상 수준을 제공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한 5가지 정도 되죠?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14가지 다 이렇게 나오면 눈으로만 싹 이제 캡처를 해서 외우시는데 그 중에 저는 5가지 정도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페이올의 일반관리론의 간이 갖고 있는 공헌점은 뭐냐면 지금도 기업 경영 관리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OLCC라든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이제 분업의 원리, 그 다음에 공평의 원리, 그 다음에 권한 책임의 원칙.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보스 시스템, 그러니까 원보스 시스템, 명령 통일의 원칙. 전체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사실 이제 기업에서 내가 저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중간에 들러서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약국에 들러서 약을 사고 그 다음에 출근할게요. 9 to 6, 9시 출근. 그것보다는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9시까지 출근을 하고 상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서 내가 약국에 가서 내가 바로 이제 좀 약을 발라야 되니 약을 좀 사오러 잠깐 외출을 하겠다. 이게 승인을 받고 외출을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는 시스템이죠. 지금도 그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헌점이 그거예요. 공헌점이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헌점이 뭐냐면 거시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해야 되는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고, 반면에 앞에 나온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로는 조금 이제 사람의 행동을 중심해요. 과학적 과업 관리, 그 다음에 차등 성과급제,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기능적 감독자 제도. 어쨌든 간에 그 현장 실무자이든 내지는 상사, 기능적 감독자이든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이 페이올의 일반 관리로는 전체적인 조직의 전체적인 부분 거시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단점은 과학적 관리론하고 거의 비슷한 게 보편론적 함정에 있어요. 보편론적 함정. 예,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제가 여기 POLCC도 썼지만 14가지 일반 원칙을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4가지 원칙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실증 연구조사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론적 함정에 왜 우리 회사는 서비스업인데 명령 통일의 원칙, 전체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보상의 공평성?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회사는 판매업인데, 영업직인데, 서비스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괴리가 있었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한계점이 노동의 소외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메이오의 호선 실험인데, 메이오의 호선 실험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메이오의 호선 실험까지만 하고 우리가 한 10분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번 참아주시고요. 자, 메이오의 호선 실험. 자, 메이오는 이제 메이오, 레스트리스버거 이런 이제 그의 제자들 하버드 대학교 사람들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사람들이 교수가 미국에 있는 서부 전기 회사의 호선 공장 실험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호송 공장 실험에서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생산 과정을 우리가 적용을 시켰는데 과학적인 과업 관리,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차등 성과급제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생산성 효과가 없어요. 이거 좀 우리 와서 좀 검증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한테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죠. 실험을 했는데 조금 이제 과학적 관리론하고는 조금 이제 괴리가 있었다. 조명 실험부터 있었다. 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두 문자부터 캐치합시다. 조개, 면배. 그래서 우리가 학원가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뭐냐면 과과차기, 조개, 면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막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 한 3월, 4월, 5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길 가다가 옆에 이제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 과과차기, 조개, 면배. 뭔지 알지? 네, 뭔지 알죠? 그러고 모르세요. 어디 있어요?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아셨죠? 두 문자입니다. 두 문자. 게다가 이 실험이 이제 지금 역사적인 순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조명 실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실험 집단하고요, 통제 집단하고 나눠서 실험을 해봤어요. 통제 집단은 원래 형광등 그대로, 실험 집단은 그 형광등 조도를
조도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도를 어둡게 해봤다가 밝게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은 뭐 생산성이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죠. 그런데 실험 집단도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작업 여건 중에 하나, 이제 조도, 이제 형광, 이제 밝기, 조명도를 이제 조절을 해도 생산량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작업 여건, 작업 조건, 근로 조건과는 생산성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전기 조립 실험을 했는데, 여기 계전기는 뭐냐면, 이 서부 전기회사죠. 그죠? 이게 전기회로 같은 거예요. 전기회로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이상한 나사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전구도 있고,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예요. 이 조립 실험인데,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방, 이렇게 이제 하고요.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근데 뽑은 사람이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서로 같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취미가 좀 맞는 사람. 저기 말할 때 이게 이제 말이 짝짝 잘 이야기가 가타부타 잘 왔다 갔다. 이게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전문용어로 비공식 집단. 딱 모아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작업 조건을 제공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근무 시간의 단축, 중간중간 간식을 수시 제공하고 휴게 시간을 늘립니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업 조건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했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좋아하는 작업 요건, 근로 조건, 좀 유리한 근로 조건에서 성과는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원상복귀 해도 성과는 좋았다. 왜 그럴까? 딱 이거 봤더니 사람들이 유명한 학교에서 우리를 연구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관리보다는 또 다른 인간적인 요소가 있구나. 자 이걸 해서 호선 효과라고 지금도 대부분 하나의 이제 용어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이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게 되면, 누군가 나를 살펴보고 있다. 부모님이 옆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 동생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더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면접 실험이 있습니다. 면접 실험은 뭐냐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생산성 내지는 조직 성과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만적인 요소와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메이오나 레스리스버그 뭐 조교들은 뭐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했냐면 높은 연봉 수준이 만족 수준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환경,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 커튼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제 작업 여건이 딱딱딱 막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여건 이런 것이 있으면 만족 요소 아닐까? 그리고 불만족 요소에는 뭐 이제 좀 위생 상태가 더럽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면접 실험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사람과 관련된 요소를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상사가 싫어요. 나는 나랑 같이 옆에서 일하는 내 동료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하는 또 다른 인간관계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배전전설 작업실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배관실 보일러실처럼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4명 정도 소수의 인원을 딱 선발을 해서 남성 노동자를 선발을 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작업 성과와 처음에 이제 그 연구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작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육체적 능력이라든지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업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 이것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로 입증이 된 것이 뭐냐면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범. 암묵적인 규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무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태만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작업 반정이 잘못한 거를 상급자에게 고자질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 암묵적인 룰을 어길 시에는 질투, 질타, 그 다음에 이제 왕따 이런 걸 조장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암묵적인 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그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아침에 이제 부모님이 아프고 편찮으신 걸 보고 왔어. 근데 이제 평소에 작업반장한테 조금 잘 보이는 부하 직원의 경우에는 내가 오늘 조금 한 2시간 정도 일찍 외출을 이제 조퇴를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이제 생산량을 좀 내가 어떻게든 맞춰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반장이 그래? 너 그동안 좀 나한테 많이 잘 보였으니까 오늘 좀 2시간 정도 일찍 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 당시 문화. 여러분 장발장 그 영화 보면 알잖아요. 장발장의 그 코제트 어머니가 막 일하는데 막 엄청 이제 힘들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 혹사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일단 노동력이 딸리는 거고, 그런 공장에서 평소에 뭔가 좀 이제 비유도 잘 맞춰주고, 또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사회적인 생활에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암묵적인 노움이 오히려 작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 연구 결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개 면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제 약 8년간 이런 실험에 몰두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국내 교수님들이 이런 이제 연구 순서 내지는 연구 결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이런 걸 서술해라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